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외곽에서 작은 도자기 공방을 운영하는 41살 한서윤이라고 해요. 제 공방 간판 아래엔 늘 같은 문장이 걸려 있었어요. 금으로 메운 자리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기억이에요. 깨진 그릇을 금으로 이어붙이는 킨츠기처럼 사람도 금이 가본 자리에서 더 단단해진다고 믿었거든요. 이 말을 처음 제게 붙여준 사람은 남편 태주였어요. 불과 맞서 싸우던 소방대원이었고 저한텐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죠. 태주는 밤번을 마치고 새벽에 공방에 들러 깨진 머그를 조심스레 맞대고는 빨간 실을 손잡이에 묶어주곤 했어요. 유나, 고쳐지는 동안엔 넘어지지 말라고 임시 매듭이야. 그렇게 말하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또렷해요. 우리 둘은 처음부터 같은 흙이 아니었어요. 저는 시장에서 반찬 가게를 하시던 부모님 밑에서 치열하게 살림을 배웠고 태주는 위험과 마주하는 현장에서 평생을 보냈어요. 다른 길을 걷다가 마흔에 만났고 서로의 불을 기꺼이 견뎌보기로 결심했죠. 결혼식을 올린 지 꼭 1년이 되는 날, 태주는 공방 한켠에 금사 작은 병을 놓아두며 깨지면 같이 메우자 했어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약속이 이렇게 빨리, 이렇게 아프게 시험대에 오를 줄은요. 시댁 이야기를 빼놓을 순 없겠죠.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 공방을 못마땅해 하셨어요. 도자기가 밥이 되니? 라고 여러 번 물으셨어요. 대신 시아버지는 공방 벽에 걸린 푸른 접시를 오래 바라보시더니 사람 정이 밥이고 밥이 결국 돈이 되지 하며 웃어주셨어요. 어머니의 말은 가시처럼 남았고 아버님의 말은 방석처럼 제 마음을 받쳐줬어요. 그 두 갈래 시선 사이에서 저도 태주도 조심스럽게 가운데를 걸었죠. 우리는 번듯한 집을 마련하려고 악착같이 저축했고 결국 결혼 초에 반반씩 돈을 보태 작은 아파트를 공동 명의로 샀어요. 계약서에 제 이름과 태주 이름이 나란히 찍히던 날, 태주는 또 빨간 실을 꺼내 현관 열쇠에 작은 매듭을 만들었어요. 같이 사는 건 매일 묶고 또 묶는 거라니까.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조금씩 평온해졌고 저는 공방에서 아이들 손을 잡고 흙을 주무르며 계절을 건너갔어요. 비 오는 날이면 태주가 젖은 장갑을 말리며 오늘은 라면이 국밥이라고 농을 쳤고 저는 가마에서 막 나온 컵을 식히며 맞장구를 쳤죠. 어쩌면 그 평온이 너무 익숙해져서였을까요? 어느 날 사이렌이 골목을 가르던 소리가 유난히 길게 늘어졌어요. 창문에 비친 붉은 빗줄기가 제 어깨를 스치고 지나갈 때 이유도 모른 채 심장이 한 번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그날 밤 태주는 야간 출동이 있다고 짧게 문자를 남겼고 저는 알았다고 하트 하나를 붙여보냈어요. 아무렇지 않게 늘 하던 대로요. 지금 이 글을 쓰는 이유는 그 하트 뒤로 제 삶이 완전히 다른 모양으로 재가열되었기 때문이에요. 불 앞에서 굳건하던 사람을 불이 데려가 버린 밤이 있었고 그 다음 날부턴 제 공방에도 제 가슴에도 잠금이 미세하게 번져갔어요. 그런데 이상하죠? 균열은 무너짐의 시작 같지만 때로는 새로운 결의 시작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태주는 내 곁에서 떨어졌지만 세상에서 가장 귀한 선물을 제게 남기고 갔어요. 그 선물을 어떻게 품었는지, 제가 어떻게 금을 녹여 그 자리를 메우며 버텨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내보려 해요. 제 사연은 남편에게 보내는 길고 긴 편지이자 같은 불을 지나고 있는 누군가를 위한 표식이었으면 해요. 금으로 이어붙인 그릇처럼요. 이제 제 얘기를 시작할게요. 태주와 저는 40이 넘어서 만났어요. 나이 들어 만난 인연이라 그런지 서로를 아끼는 마음이 남달랐죠. 태주는 소방대원이었는데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직업이다 보니 늘 긴장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인지 작은 일상에도 감사하는 법을 잘 알았고 저는 그런 태주의 태도를 존경했어요. 저는 공방을 운영하며 아이들에게 흙을 만지게 하고 컵이나 접시를 빚게 했는데 하루가 분주하게 흘러갔죠. 퇴근하고 온 태주가 가마 앞에 앉아 흙 냄새 참 좋다 하고 웃을 때면 그 평범한 순간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저희 둘은 크게 부딪히지 않았어요. 집은 반반씩 모은 돈으로 아파트를 마련했고 혼수도 서로 부담을 나눠서 정했어요. 태주는 늘 공동명의해야 한다. 그래야 서로 책임도 같이 지지라고 말했죠. 저도 같은 생각이었고요. 덕분에 계약서에 우리 둘 이름이 나란히 새겨졌을 때는 그 어떤 결혼 반지보다 든든하더라고요. 문제는 시댁이었어요. 처음으로 본격적인 식사를 하러 시댁에 갔을 때 저는 잔뜩 긴장해서 예의 바르게 인사하고 앉았어요. 시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시며 도자기를 한다고? 멋지네. 언젠가 내 술잔도 하나 빚어주게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곧바로 제 말을 자르셨어요. 그릇 빚어서 뭐 먹고 살겠니? 도자기가 밥이 되니?
우리 아들은 대기업 연구원도 아니고 소방대원이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직업인데 며느리라도 든든해야 하는 거 아니니?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괜히 덤볐다간 괜한 싸움만 될 것 같았거든요. 대신 시아버지가 말순이 괜한 소리 마라. 이 사람은 자기 일에 자부심이 있잖아 하며 저를 두둔해 주셨어요. 그때 시아버지의 눈빛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시누이 지아도 그날 한마디를 보탰어요. 새언니 오빠랑 집 샀다면서요? 그래도 집 명의는 오빠 이름으로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요즘 혼인해도 금방 깨지는데 괜히 복잡하게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나중에 힘들어져요. 저는 순간 웃음이 나올 뻔했지만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아가씨, 저희는 서로 똑같이 돈을 보탰어요. 그래서 공동 명의가 당연한 거예요. 혹시라도 어려운 일이 생겨도 같이 책임지고 같이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지아는 제 말을 듣고 입술을 삐죽 내밀며 말은 안 했지만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태주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미안해. 우리 집 사람들 말에 속상했지? 근데 신경 쓰지 마. 나는 네가 어떤 일을 하든 자랑스러워. 네가 만든 컵에 내가 물 마시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겉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속으로 많이 흔들렸거든요. 시어머니의 말은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제 존재를 부정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태주의 다정함 덕분에 저는 또 힘을 낼 수 있었어요. 밤마다 태주가 출동 나가기 전에 제 공방을 들러 흙을 만지며 유나, 이건 내 손도장 찍은 거야. 나중에 우리 애기 태어나면 옆에 찍자라며 웃곤 했거든요. 그때마다 저는 그래, 나 혼자가 아니야 하는 안도감을 얻었어요. 그렇게 일상은 이어졌지만 저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서서히 자라나는 걸 느꼈어요. 시댁과의 불협화음이 언젠가 커다란 파도가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 같은 거였죠. 하지만 그땐 몰랐어요. 그 불협의 첫 박자가 결국 우리 삶의 가장 큰 비극으로 이어질 줄은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는 공방에서 아이들과 수업을 하고 있었고 태주는 야간 근무라 낮에 집에서 쉬고 있었죠. 오후쯤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더니 바람도 거세게 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스치듯 지나갔지만 소방관은 늘 이런 날씨 속에서 일하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이들을 돌려보내고 흙 묻은 앞치마를 벗을 때쯤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보통은 금방 지나가는데 그날따라 골목 안에서 오래 맴도는 듯 했어요. 창문에 비친 붉은 불빛이 제 가슴을 덜컥 내려앉게 했습니다. 저녁 무렵 태주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큰 사고가 나서 출동해.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집에서 기다려. 저는 알았어. 조심해. 하트 하나를 덧붙여 보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무렇지 않게 답장했는데 그 하트가 그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밤이 깊어가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불안해서 TV 뉴스를 켰더니 속보 자막이 떴습니다. 구 재개발 공사장 붕괴, 구조대 투입이라는 문구였어요. 화면 속 현장은 아수라장이었고 붉은 헬멧을 쓴 소방대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그 안에 태주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휴대폰을 붙잡고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는데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최태주 대원이 구조 중 사고를 당해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그 말을 듣자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정신을 가다듬고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비는 여전히 퍼붓고 있었고 창밖 풍경이 번져 보였어요. 택시기사님이 백미러로 절 보시더니 괜찮으세요? 하고 물으셨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서 고개만 떨군 채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태주는 온몸에 기계를 주렁주렁 단 채 중환자실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다급히 외치더군요. 심폐소생 준비하세요. 혈압 떨어집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부짖었지만 아무도 제 손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은 그저 현실 같지 않았어요. 잠시 후 시부모님과 시누이도 병원에 도착했어요. 시아버지는 얼굴이 창백했고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달려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질 수 없어서 내 아들이 이렇게 된 거야? 내가 그래서 결혼 반대했는데? 그 소리에 가슴이 쿵 하고 무너져 내렸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말순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하며 어머니를 붙잡았지만 그 순간에도 시어머니 눈빛은 날카로운 비수 같았어요. 그날 밤 태주는 긴급 수술을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은 뇌 손상이 심해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곧 다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미였죠. 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누워있는 태주를 보며 두 손을 모았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 제발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시간이 흐르는 게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긴 싸움이 이어졌습니다. 하루가 이틀 같고 이틀이 한 달 같았어요. 저는 병원 복도 의자에서 쪽잠을 자며 태주 곁을 지켰습니다. 매일같이 링거 바늘이 꽂힌 그의 손을 잡고 당신이 일어나면 우리 아이한테 흙 만지게 하자고 속삭였어요. 하지만 기적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의료진이 급히 뛰어들어가고 모니터에서 삑삑 소리가 요란하게 울릴 때 저는 주저앉아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결국 태주는 한 달간의 사투 끝에 제 곁을 떠나고 말았어요. 결혼한 지 고작 1년, 우리 이야기는 그렇게 끊겨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사이렌이 멈춘 그날, 제 삶은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거라고요. 이제부터 제가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 우리 둘의 이야기가 끝날 수도 있고 이어질 수도 있다는 걸 말이에요. 태주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현관 앞에 여전히 걸려있는 그의 운동화, 식탁 위에 놓여있던 빨간 실매듭, 욕실에 걸린 수건까지 모든 게 그대로인데 그 사람만 없다는 사실이 숨을 막히게 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공방 불도 켜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결혼사진만 바라봤어요. 웃고 있는 제 옆에서 활짝 미소 짓던 태주의 얼굴이 자꾸만 흐릿하게 번져 보였죠. 그렇게 몇 주가 흘렀을까요? 슬픔을 다 추스르기도 전에 또 다른 폭풍이 들이닥쳤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려서 나가보니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문 앞에 서 있더군요. 얼굴엔 화가 가득 차 있었고 팔짱을 낀 시누이는 마치 제가 자리를 빼앗은 도둑이라도 된 듯 절 노려보고 있었어요. 너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거니?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이야. 이제 아들이 없으니 부모인 우리가 주인이지. 당장 짐 싸서 나가.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여긴 태주와 제가 결혼 후 반반씩 돈을 보태 공동 명의로 마련한 아파트였거든요. 계약서에도 분명 제 이름과 태주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여긴 저와 태주가 함께 산 집이에요. 공동 명의라 저도 주인입니다. 나가라니요? 제가 왜 나가야 하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어요. 네가 겨우 1년 살았다고 며느리 행세하는 거야? 아들은 이미 없는데 내가 이 집에 앉아있는 건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상속은 부모인 내가 더 우선이야. 네가 다 가질 생각은 하지 마라. 그 말에 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지만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명확히 알고 싶었어요. 다음날 바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젊은 변호사님이 서류를 훑어보시곤 차분히 설명해 주셨어요. 배우자이신 한서윤 씨는 법적으로 1순위 상속인이 맞습니다. 태어나지 않은 태주 씨의 자녀가 있다면 그 아이 역시 1순위고요. 부모님은 직계존속으로 2순위 상속인입니다. 따라서 시어머니 말씀처럼 전부 가져가실 수는 없습니다. 공동명의 집은 배우자 몫이 확실하니 걱정하지 마세요.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됐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안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분명 쉽게 물러설 사람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예상대로였어요. 며칠 뒤 또다시 집 앞에서 소란이 벌어졌습니다. 이번엔 시누이가 서류 뭉치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봐, 여기 법원 판례야. 부모도 상속권 있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반이라도 우리 몫이야. 집 팔아서 절반 줘.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었어요. 아가씨, 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이미 변호사에게 상담받았어요. 제가 다 가져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이 집에서 나가라는 말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요. 여긴 저와 태주의 보금자리였으니까요. 제가 강하게 나오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개져선 욕설까지 퍼부으셨습니다. 그 소리에 놀란 옆집 아주머니가 나와 상황을 지켜보다가 저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셨어요. 그 순간 저는 다짐했어요. 더는 끌려다니지 말자. 태주가 지켜주지 못하는 지금 나와 우리 둘의 기억은 내가 지켜야 한다고요. 상담을 맡아준 변호사님께 다시 전화를 걸어 정식으로 접근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집은 더 이상 누가 함부로 드나들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법적으로 분명히 해두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 제 몸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며칠째 입맛이 없고 아침마다 속이 울렁거렸어요. 처음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혹시 하는 마음에 병원을 찾았죠. 검진 결과 의사 선생님이 제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임신이시네요. 현재 8주 차예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태주는 떠났지만 그의 아이가 제 안에 살아 숨쉬고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이 제게 남겨진 거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속삭였어요. 여보, 당신이 날 혼자 두지 않았구나. 우리가 여전히 함께라는 증거가 여기 있네.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하던 제 삶에 다시 희망이란 이름의 불씨가 켜졌습니다. 이제 저는 이 아이를 지켜내야 했어요. 더 이상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횡포의 눈물만 흘리던 제가 아니었어요. 태주가 남긴 이 선물은 제가 어떤 시련에도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줄 힘이었으니까요.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날, 저는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울었어요. 그동안 쏟아낸 눈물과는 전혀 다른 눈물이었어요. 남편이 제게 남기고 간 가장 소중한 선물이 제 뱃속에 있다는 사실은 믿기지 않을 만큼 기적 같았거든요. 배를 감싸며 당신이 날 지켜주고 있었구나라고 중얼거릴 때 집안 가득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떨림이 메아리쳤습니다. 하지만 기쁨을 오래 누릴 틈은 없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여전히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렸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음에도 고개를 저으며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으셨습니다. 시누이는 요즘은 인터넷에 가짜 산모수첩도 판다더라라며 비웃었고, 시어머니는 내 아들이 떠난 지 얼마 됐다고 거짓말을 해대냐고 소리치셨어요. 그 말들이 제 가슴을 후벼 팠지만 저는 차분하게 산모수첩과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단호하게 말했죠. 어머님, 이 아이는 분명히 태주의 아이예요. 제가 아무리 힘들어도 거짓말은 하지 않아요. 믿지 않으신다면 병원까지 같이 가시죠. 하지만 두 사람은 끝내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저는 오히려 결심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태주가 제 곁에 남겨준 증거가 분명히 제 안에 있다는 확신이 제 용기가 되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뜻밖의 사람이 공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주의 동기 소방관인 정도연 씨였어요. 그는 제게 작은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서윤 씨, 이걸 전해주려고 왔습니다. 태주가 쓰던 개인 락커에서 나온 건데 당신에게 꼭 전해달라는 말이 메모로 붙어 있었어요. 봉투를 받는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봉투는 태주가 늘 묶던 방식 그대로 빨간 실매듭으로 단단히 묶여 있었어요. 그 매듭만 봐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풀자 안에는 USB 하나와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어요. 쪽지에는 태주의 필체로 단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돌아가지 못하더라도 유나, 너는 꼭 이걸 봐. 저는 도연 씨와 함께 USB를 열었어요. 화면에는 헬멧에 달린 카메라 영상이 담겨 있었어요. 사고가 나던 그날 태주가 구조 활동을 하면서 남긴 마지막 기록이었죠. 화면 속 태주는 시민을 구조하며 숨가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러다 잠시 카메라에 얼굴이 잡히더니 헐떡이는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유나, 혹시 내가 못 돌아가면 우리 아이 꼭 믿어줘. 엄마 속에 흔들리지 말고 아버지 약 꼭 챙겨드려. 난 너랑 같이 살고 싶었어. 하지만 내가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미안해. 사랑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그대로 무너져 내렸어요. 태주가 마지막까지 제 걱정과 시아버지 건강까지 챙기고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을 치게 했습니다. 영상은 길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겐 영원처럼 남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파일이 열렸습니다. 태주가 작성해둔 보험 수익자 지정서와 짧은 영상 메시지였어요. 보험금 전액은 서윤이에게 가게 해주세요. 만약 아이가 태어난다면 아이 몫으로 쓰이고요. 일부는 꼭 동료들 순직 기금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내가 떠나더라도 이건 내 약속입니다. 그 영상을 보고 있자니 눈물이 끊임없이 흘러내렸어요. 남편이 남긴 두 개의 기록, 헬멧 속 마지막 순간과 생전. 준비해둔 유언 같은 메시지는 제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힘을 주었어요. 며칠 후 저는 변호사에게 USB 내용을 보여주며 상속 문제를 상담했어요. 변호사는 차분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태아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즉, 현재 뱃속의 아이와 서윤 씨가 1순위예요.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주장하셔도 법적으로는 크게 힘을 못 쓰실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배를 감싸 안았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태주가 남긴 기록과 제 뱃속의 아이가 분명히 증명해주고 있었거든요. 우리 사랑이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USB를 작은 상자에 넣고 빨간 실로 다시 묶어두었어요. 태주의 손길이 스며든 매듭처럼 이 기록들은 앞으로 제가 넘어지지 않게 붙잡아줄 매듭이 될 거라 믿었어요. 임신 소식을 알린 뒤로 저는 하루하루를 조심스럽게 살았어요. 공방은 잠시 문을 닫고 집에서 태교에 집중했죠. 아침마다 초음파 사진을 들여다보며 희망아 잘 있지? 하고 배를 쓰다듬었어요. 그렇게 아이 태명을 희망이라고 붙였어요. 남편이 마지막까지 지키려 했던 불빛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마음과 달리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끊임없이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어느 날은 시어머니가 아예 동네 주민을 데리고 와서는 제게 소리쳤어요. 봐요, 다들 증인 삼아 놔두고 말하는 거야? 며느리가 집을 홀라당 차지하려고 거짓말까지 하고 있어? 뱃속에 아이 있다는 것도 못 믿겠어? 저는 분노를 꾹 참으며 산모수첩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이제 그만하세요. 여기 병원 기록 다 있어요? 원하시면 같이 병원 가실래요? 그제야 동네 주민이 난처한 얼굴로 자리를 피했지만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그 뒤에도 전화와 문 두드림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고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어요. 법원에 서류를 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남편이 남겨준 2개의 기록, USB와 보험 서류가 제 방패이자 증거였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가 어느 날 제 앞에서 노골적으로 말했어요. 새언니, 엄마가 저렇게 나서니까 힘들지? 사실 난 새언니 얘. 근데 솔직히 집값 반은 우리 몫이야. 나중에 애 낳아도 어차피 나눠야 돼. 그러니까 좋게 절충 보자. 반은 우리죠. 저는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가씨, 제가 법까지 확인했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게 분명해져요. 더 이상 협박하지 마세요. 그러자 그녀는 얼굴이 새빨개지며 뻔뻔하다는 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날 밤 시아버지가 전화를 주셨어요. 새아가, 내가 미안하구나. 네가 얼마나 힘든지 아는데 내가 막아주질 못했네. 제발 몸만은 상하지 말고 우리 손주 무사히 낳는 게 우선이야. 그 따뜻한 목소리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버님, 저 괜찮아요? 저 혼자라도 아이 지켜낼 거예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은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며칠 뒤 저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태주가 소방복을 입고 서 있었어요. 그가 손에 들고 있던 빨간 실을 제 배에 매듭 지으며 말했어요. 유나, 흔들려도 돼. 하지만 끊어지진 마. 우리 아이가 내 불씨가 될 거야.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그 목소리가 생생했어요. 저는 배를 꼭 끌어안으며 눈물을 닦았어요. 현실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제 안에는 분명히 새로운 생명이 자라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아무리 흔들어도 저는 버틸 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 안에 태주가 남기고 간 불씨가 살아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태어나 언젠가 읽게 되면 아빠가 얼마나 용감했고 엄마가 얼마나 지켜내려 애썼는지 알 수 있도록. 희망아, 아빠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을 구하다 갔단다. 엄마는 널 지키려 세상과 싸우고 있어. 네가 세상에 오는 그날 우리 둘 다 내 옆에 있을 거야. 이제 저는 더 이상 슬픔에만 잠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빈자리에서 그의 아이가 제 삶의 가장 큰 버팀목으로 자리 잡았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앞으로 어떤 다툼이 기다리고 있어도 이 불씨만큼은 절대 꺼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임신 중기쯤 들어서니 조금은 안정을 찾을 수 있었어요.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간섭은 이어졌지만 접근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나서는 직접 찾아오는 일은 뜸해졌습니다. 대신 전화로 우리 집 몫을 내놔라는 말만 반복했죠.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그럴수록 제 곁엔 친정 부모님과 언니가 단단히 버팀목이 되어주셨어요. 그 즈음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공방에 찾아오셨어요. 제가 잠시 쉬는 동안 혼자 가마 앞에 앉아 흙덩이를 만지작거리고 계셨죠. 놀라서 인사를 드리자 아버님은 고개를 천천히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서윤아, 내가 널 미안하게 만들었구나. 내 집안일을 네가 다 떠안게 돼서 태주 아비로서 낯이 없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꼭 참으며 대답했어요. 아버님, 저 괜찮아요? 태주가 남겨준 아이를 지키는 게 제 몫이에요.
아버님이 이렇게 와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날 아버님은 조그마한 상자를 내밀었어요. 상자 안에는 태주가 어릴 때 쓰던 은수저 한 벌과 손때 묻은 작은 장난감 소방차가 들어 있었어요. 이건 태주가 아기 때부터 쓰던 거다. 내 뱃속 아가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가져왔다. 태주가 지켜주지 못하니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구나. 그 순간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손바닥만 한 소방차가 제게는 거대한 방패처럼 느껴졌거든요. 시간은 흘러배는 점점 불러왔고 저는 아이가 발로 제 배를 툭툭 차는 걸 느낄 때마다 남편이 곁에 있는 듯 했어요. 하지만 태교의 기쁨도 잠시, 시어머니는 새로운 방법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 아이의 친자 확인을 요구한 거예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제 뱃속 아이가 남편의 아이라는 사실조차 의심하는 말에 저는 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법원에서 정식으로 서류가 오던 날 저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여보, 왜 이렇게 가시밭길일까? 당신이 곁에 있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결국 친정아버지가 직접 시어머니를 찾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고깃집 앞치마를 두른 채 씩씩하게 말하셨대요. 말순씨, 내 딸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오. 뱃속의 아이가 내 아들 자식 아니면 누구 자식이란 말이오? 더는 피 말리는 소리 하지 마시오. 내 딸은 이제 엄마가 될 몸이니 지켜주는 게 도리 아니겠소?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한동안 잠잠해졌습니다. 대신 시누이가 뒤에서 우리 오빠도 못 지켜주면서 이제 애까지 핑계로 집 차지하려 한다며 흉을 보고 다닌다는 소문이 들려왔지만 저는 더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이의 심장 소리가 또렷이 들려올 때마다 모든 잡음은 금세 잦아들었으니까요. 임신 8개월 무렵 저는 다시 공방 문을 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흙을 만지며 제 아이에게도 언젠가 이 자리를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한 꼬마가 흙을 빚다 제게 물었어요. 선생님, 왜 자꾸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릇도 사람이 만든 거라서 힘이 닿는 만큼만 버티는 거란다. 근데 깨져도 괜찮아? 금으로 메우면 더 단단해지고 더 특별해지거든. 그 말을 하면서 제 스스로도 다짐했어요. 비록 제 삶이 금이 가고 남편이라는 큰 조각을 잃었지만 제 안에 자라는 아이와 함께라면 반드시 더 단단해질 거라고요. 그날 밤 저는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어요. 희망아, 넌 아빠가 남긴 불빛이야. 엄마가 절대 이 불빛 꺼지지 않게 지켜줄게. 불빛을 잇는 손길은 더 이상 남편의 것이 아니었어요. 이제 그건 제 몫이었고 동시에 뱃속의 아이가 저를 붙잡아주는 손길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질수록 제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뒤섞였어요. 혼자가 된 몸으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는 게 얼마나 버거운 일인지 알았지만 동시에 남편이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 세상에 나온다는 사실이 저를 붙잡아 주었죠. 병원에 입원하던 날 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미주야, 무섭지? 근데 걱정 마. 내 옆엔 우리가 다 있어. 그리고 내 뱃속엔 태주가 남겨준 희망이 있잖아. 그 말에 저는 겨우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마음속에선 여보, 나 잘할 수 있을까? 옆에 있어줘 하고 끊임없이 되뇌고 있었거든요. 진통은 생각보다 빨리 시작됐어요. 파도처럼 몰려오는 통증에 정신이 아득해졌지만 배를 쥐고 속삭였어요. 희망아, 엄마랑 같이 힘내자. 아빠도 지금 우리 옆에 있지? 그러니까 우리 둘 다 버텨보자.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아이의 울음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힘이 다 빠져나가 눈조차 제대로 뜨기 힘든 순간 간호사가 제 품에 조그마한 아기를 안겨주었어요. 얼굴은 아직 붓기로 가득했지만 작은 주먹을 쥐고 힘차게 우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저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어요. 여보, 봤지? 우리가 해냈어. 당신이 남겨준 불빛이 세상에 나왔어. 아이의 이름은 태주와 제가 미리 이야기했던 태로 지었어요. 태주의 태와 희망의 희를 따서 남편과 제 소망을 한데 담은 이름이었죠.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이 이름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새겨지는 순간 저는 벅차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산후조리원으로 들이닥친 시어머니는 아기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리며 말했어요. 내 손주 맞구나. 우리 태주랑 똑같네. 그런데 서윤아, 네가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수 있겠니? 내가 부족하면 내가 키워야지.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님, 이 아이는 제 전부예요. 태주가 제게 남겨준 유일한 선물이자 제 삶의 이유예요. 절대 뺏기지 않을 겁니다.
신우이는 여전히 못마땅한 얼굴로 엄마, 우리가 양육권? 청구하면 법원에서 우리 편 들어줄 수도 있어라며 으름장을 놨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을 마친 상태였고 제 손엔 태주의 유언처럼 남겨진 USB와 보험 서류가 있었거든요. 무엇보다 제품에 안겨있는 태희의 체온이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산후조리원에 있던 어느 날 밤 저는 아기를 안고 창밖 달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태희야, 넌 아빠가 남긴 숨결이야. 네가 울 때마다, 네가 숨 쉴 때마다 난 아빠의 목소리를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널 지킬 거야. 그 순간 아이가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저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갓난아기가 어떻게 웃을까 싶었지만 저는 그 미소를 보고 확신했어요. 남편이 제 곁에 와 있다는 걸요. 아이가 태어난 순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 전엔 슬픔에 휘둘리며 눈물로 하루를 버텼지만 이제는 매일이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그 싸움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위해, 남편이 남겨준 숨결을 위해 저는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게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제 옆에는 작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꼭 붙잡은 태희가 있었고 그 손길은 세상 어떤 힘보다 강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